이슈앤 상식 2019년 6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주요 공기업 면접 전형에 대해서 특강을 할 텐데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고 있냐면 현재 공기업은 ACS 전형을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자, 면접도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원자가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취미가 뭡니까? 이걸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 전형이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쪽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조금 힘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업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공기업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원하실 때죠? 가고 싶은 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채용 일정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접 전형이 사실은 좀 간단해요. 한 번에 끝나버리죠. 자, 지원을 할 때 서류 전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떤 경력과 경험이 있냐, 자격증이 있는가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점이 주어지는 우대 사항이 있고요. 뭐 대충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딱 맞는 교육을 받거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서 걸러져 버립니다. 물론 최종 인원의 7배나 서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토익 성적이 높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토익 성적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직업 교육으로라도 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류를 통과하죠. 필기시험이 전공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히 많습니다. 다 똑같이 보는데 보는 내용들이 응용 모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응용 모듈형은 뭐냐? 전통적인 ACS 유형인데 응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용들이 지문이 좀씩 달라지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대비하기 어려운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배수가 살아남고 면접으로 갑니다. 본사에 가야 되니까 미리 가두시는 것도 좋겠죠. 두 가지를 통해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게 60%. 그리고 GD가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을 보네? 예, 토론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증빙 서류를 확인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그것 때문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는 항상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 두셔야겠죠.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많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합니까?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누군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면접관이 뭘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죠.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기에는 면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분명히 블라인드로 뭘 하는지는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이나 또는 면접 때 지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 이외에는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CS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NCS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평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면접 유형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직무 역량과 경험에 따른 행동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때 뭘 했습니다. 뭘 평가할 거예요? 자, 동아리 활동 때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바로 해석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치관을 제시해야죠.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한데 좀 이따 예시를 들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은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 면접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자소서에서 질문 뽑고 여러분의 경험과 직무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단 관련된 것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2018년 하반기 때 나왔던 기출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셔. 아는 거 있어요? 아니, 잘 모르면 토론 못합니다. 장애인 건강 보장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뭘 가지고 토론할 거예요? 아는 게 없으면 토론할 수가 없어요. 일단 토론 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 국책연구소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설프게 뉴스 한두 개 검색한 것 같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해결 방안들이 지금까지 나왔었고 향후에는 이런 방안들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먼저예요. 자, 공부하면 그냥 토론 가능할까요? 아니요, 토론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혼자 떠들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론을 이끌어야죠. 어떻게 하면 토론 이끕니까? 제안하세요. 어떻게 토론하자. 이 주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얘기를 한 이후에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다른 지원자들도 오케이 할 거예요. 싫은데요. 이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원인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서로 질의응답할 수도 있고 다 끝났으면 정리할 수도 있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피드백 할 거예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괜찮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리액션 하시면 되잖아요. 배려 깊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정리는 누가 합니까? 제안한 사람이 정리하는 게 좋죠.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누가 지으면 돼요? 제안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토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나머지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면 앞으로 입사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 일할 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제시해야겠죠. 이걸 왜 묻냐고요? 일할 사람 뽑으니까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기 싫다. 그런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경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경험. 자,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뭐 축제를 할 때, 축제에 참여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거기 하지 않고 직접 가격이나 조건을 조사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다. 한 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공정하게 일처리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공정하게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일 처리 방법, 왜 이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 이걸 먼저 제시하셔야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했던 경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만으로는 여러분의 역량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은 한 번의 경험을 확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좀 볼게요. 불만을 표시하는 상대를 설득한 경험 있어요? 자, 있다고 합시다. 얘기해봐요. 어떤 경험입니다. 그걸로 평가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지 설득 방법을 얘기해야죠. 설득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다른 일에서도 이런 상대를 설득할 수 있겠죠. 이게 직무 역량 평가예요. 이걸 국가에서 표준으로 정한 게 NCS입니다. NCS 전형의 경험 면접은 경험을 확인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일 처리한. 와, 이런 질문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창의적으로 일 처리한 적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의적으로 일 처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건 기존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힘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관점을 바꿔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의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창의적인 사고방법은 뭘까? 그걸 조사해서 아, 이게 창의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정리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좀 비슷한 경험을 붙여서 살짝 각색하는 게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싶네요. 창의적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없구나. 아니죠. 여러분은 적합한 인재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위험도 있습니다. NCS 전형은 NCS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서류일 수도 있고 필기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그 역량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제시해야 될 거예요. 마저 보도록 합시다. 아예 대놓고 그 기준을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일 잘하는 기준이 뭔가, 직무 역량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냐,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왜? 아니, NCS라니까요. NCS 전형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 부분은 공기업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직무 역량을 평가해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 지원할 때는 다 직무 역량을 제시해야 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지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면접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2018년 상반기 기출을 보면 30초 자기소개. 30초면 너무 짧은데 뭐 짧으면 못 돼요. 뭐 1분 주면 여러분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3분 줄까요? 에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소개에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지 차별화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직무 역량을 꼭 집어넣으세요. 면접은 이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친교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할 사람을 뽑는데 마음가짐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뽑아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도 그분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은 게 지원자들이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 이거는 기출 중에 기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지시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공익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공기업 건보가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미션 수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사의 지시를 따를까요? 여러분 책임 안 지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사와 얘기해 볼까요? 상사와 얘기해 보면 상사가 내가 부당한 지시했으니까 그래 라고 할까요? 그것도 한계는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업은 공적 책무를 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이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 기준을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업무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 이게 기준입니다. 그 규정에 맞추는 게 맞겠죠. 그래도 상사하고의 관계, 상사하고의 관계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이후에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상사에게 이야기할 때는 왜 지시에 따를 수 없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야겠죠. 상사가 싫어하면 어떡해?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따르는 게 더 큰 문제죠. 그걸 생각하셔야죠. 자, 팀원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고쳐. 에이, 그건 아니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셔야죠. 업무를 하면서 타인에게 전문성이 느껴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가능하죠. 뭔지 모르지만 뭐라도 느낀 것 같은 경험을 얘기하면 상대도 느껴지지 않을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있죠. 이 느낌은 그 경험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면은 함께 느끼기가 어려워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느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느낌은 결과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 기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나머지 좀 보도록 합시다. 갈등을 극복한. 어떻게 하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갈등 극복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원리 원칙을 지켰던 경험, 어떤 경험 얘기할래요? 왜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명확한 가치관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최근 3년 이내 전문 지식을,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이죠. 왜냐고요? 사무직에게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3년 전에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는 해야 되고 무작정 자격증은 따야 되고, 근데 이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꼬이죠. 제가 팁 좀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술직렬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직렬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송배전을 지원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기과에서 공부했겠죠. 그리고 보건복지 계열 공기업의 경우에도 복지 관련 학과에서 공부했으면 거기 관련된 공부를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문제겠죠. 어문 계열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게 있을까요? 없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이 공부한 거에서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수했던 수업 없는 것 같은데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맞게 공부했던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과나 과목을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전공 필수니까 아니면 뭡니까? 학점 잘 주니까 그래서 선택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맞게 뭘 제시하려고 해도 잘 몰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수했던 과목을 소개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할 만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면접 전에 서류 전형에서 하셨어야 돼요. 서류 전형에서 이미 돼 있는 거였어야 되는데 뭐 서류 전형에서 그 준비를 못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면접 직전이라면은 방법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 교육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취준생용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좀 권하기가 뭐하냐? 대체로 정부 예산 따놓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 스타일이 많아요. 지금 요구하는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인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분명히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제시해야 됩니다. 자, 꼭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이력서에 이전 직장에 대해서 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야, 이거 좀 입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마냥 비난하기도 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 직장을 좋은 데라고도 얘기하기도 뭐한 게 자, 이전 직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어요. 자,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여기 왔어요? 거기 다니지? 이런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전 직장 막 욕해요. 과연 직장이 잘못한 걸까요? 지원자가 잘못해서 회사에 쫓겨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복잡해지는데 이때 해법을 말씀드리자면 직업관입니다. 여러분이 이전 직장에는 특별한 가치관 없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자기개발에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은 확고한 가치관을 토대로 공기업을 지원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걸 정리해야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왜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지, 건보에서 일을 하면서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냥 월급 받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 절대 면접 때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기 어려우면 벤치마킹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 벤치마킹 할까요? 건보 다니시는 분, 건보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건보 사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보에 찾아보면 건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는지 그 얘기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직업관을 만들고 그걸 제시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직을 했다. 이게 아니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기 지원했다. 이걸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 얘기는 아니고 서류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물어본 것뿐이.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장단점.
자, 장단점. 나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식탐이 좀 심해서 그게 일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래도 장단점. 업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질문들은요. 사적인 게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 얘기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죠.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단점,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요. 뭐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예요. 달리는 게 상관 있게? 그런 상관없는 거 말고 상관이 있는 역량 또는 성향, 성격, 습관, 여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맞겠죠. 단점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극복한 걸 제시하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반성,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진짜 단점에서부터 시작은 하되 문제가 너무 심한 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찰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그걸 제시해야 되는데 딱히 제시할 게 없으면 살짝 각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어떤 성품이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겠죠. 책임감의 개념이 뭘까요? 책임감이 왜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이 경험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 직무에 맞게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리적으로 잘못돼. 그러면 직업윤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입사한 이후에 이 일을 할 때 직업윤리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직업윤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NCS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를 먼저 보시되 가능하면은 원본 자료 NCS 사이트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필기용 교재에는 요약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 자료실에는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기업들이 직업윤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좀 멈추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서 조사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리하셔야죠. 자, 소통하는 노하우. 여러분의 노하우 기막힌 거 있어요? 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노하우를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오, 일리 있네. 그런 경우 없잖아요. 나도 그거 배우고 싶어. 그런 노하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왜 있냐고요? 제가 강의를 19년 했거든요. 여러분은 그 정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노하우로 상대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턴트나 경영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제시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곧잘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했던 경험과 가장 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걸 소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신만의 원칙, 나만의 여러분만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원칙이 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원칙, 그걸 찾는 게 먼저입니다. 대부분 그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공기업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야 될 게 정말 많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기업을 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씩 대비하시되 한 공기업을 대비하면 다른 공기업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축적이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셨으면 합니다.